1년이 지난 지금 오늘 저희 가족들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는 이 엄마 아빠들은 나중에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오늘 항소심 판결을 들으면서 정말 저희 자식을 잃은 저희 부모들은 이 책임자들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을 기대할 수 없는 겁니까? 대한민국 법이 이렇습니까? 분명히 불법적인 행위를 했는데 개인의 이득을 위한 짓이 아니면 그건 죄가 되지 않습니까? (304분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저희 엄마 아빠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우리 아이들이 왜 세월호 안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해경은 적절한 구조행위를 하지 않고 왜 청와대 소위 이 고위급 공무원들, 이 사람들은 진상규명을 그토록 방해하고 왜곡하고, 그 이유, 우리 가족들이 알고 싶은 그 이유가 그렇게 대한민국에서는 알기 어려운 겁니까? 이 나라의 법은 그렇습니까? 오늘 판결 저희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1년 전에 1심 판결이 내렸던 부분들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 받아들이라고요? 대한민국 재판부에서 내린 결론이니까, 판결이니까 또 받아들이라고요? 묻고 싶습니다. 저 판사라는 분들, 도대체 정말 이 법 안에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 가장 인간적인 모습과 감정들, 이런 것이 없는 겁니까? 단 0.1%도 없는 겁니까? 일 년 전 판결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판결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우리 아이들을 모욕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304분의 희생자 250명의 우리 아들, 딸들의 생명을, 그 존엄성을, 가치를 또다시 모욕했습니다. 이들에게 면죄부뿐만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는 이렇게 해도 대한민국 법은 용인한다, 용서한다,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검찰은 김기춘, 김정수, 김관진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상고하십시오. 가족들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우리 가족들은 현재까지 세월호 참사 관련한 78명의 범죄 혐의자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네, 1심 판결 후 1년이 지났지만 저희는 또 시작할 겁니다. 대한민국 정의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참사로 희생되신 304분 그리고 우리 아들, 딸들 명예회복을 위하여 우리 엄마, 아빠들은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오늘 판결의 내용, 또다시 국가 권력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오늘 판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변 세월호 TF 팀장 맡고 있고 세월호 참사 국민고소고발 대리인, 법률 대리인 단장을 맡고 있는 이정일 변호사입니다. 아마 2심 판결문에서 왜 김장수와 김관진에 대해서 무죄 판단에 대해서 좀 상세히 좀 설명이 있을 줄로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상세한 설명 없이 1심 판단이 크게 틀리지 않았다. 그 정도로 판단을 해서 아마 추후에 판결문을 봐야 알겠지만 아마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맞는지 안 맞는지 향후에 충분히 논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김기춘, 김관진, 김장수에 대한 기소가 사실상 5년째 되고 있지 않다가 청와대 캐비넷 문건이 나오면서 검찰이 기소를 했고 이 기소 과정도 굉장히 어렵게 기소가 됐던 사안인데 법원이 그 기소된 사안에 대해서 너무나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해서 판단을 한 것이어서 선뜻 가족들의 입장이나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쉽게 수용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몇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판결문이 나오면 다시 저희 법률 대리인단에서 논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좀 전에 재판부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의 핵심은 세월호 참사 당시에 군사력, 행정력, 경찰력을 총동원해서 대통령이 그리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가 위기에 처한 세월호 승객들을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핵심의 내용에는 국가 재난 상황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세월호 참사 초기에 대통령과 청와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가족들도 알고 일반 시민들도 누구를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그 사항을 적절하게 대응했다라고 보고서를 조작하고 국회에 대응하고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변경하는 것은 그 위치에서 변명을 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동기를 가지고 실행에 옮기실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 이 재판을 통해서 드러난 사실은 10시에 대통령의 보고도 없었고 10시 15분에 대통령과 통화도 없었고 최초로 대통령에게 상황 보고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시점이 10시 22분입니다. 그리고 국가안보실장 김장수는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4월 23일 날 그 전년도에는
청와대가 국가 컨트롤 타워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니 청와대는 국가 컨트롤 타워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장수가 10시 25분, 22분 대통령하고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기 직전에 10시에 보고가 이루어졌다. 10시 15분에 대통령과 통화해서 지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최초로 허위 내용을 날조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책임을 묻고 그래서 국가안보실장의 자리에서 물러나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는 모른다. 자기는 허위 공문서 작성에 공범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변명하는 겁니다. 그 변명을 쉽게 재판부가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김장수가 왜 대통령과 지시가 있었고 보고를 했고라는 사실은 골든타임이라고 소위 말하는 10시 17분 마지막 세월호에서 카톡을 보낸 그 시점 이전에 보고했고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과 청와대가 적절하게 대응했다라는 충분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동기를 다시 확정하기 위해서 국가 위기관리 지침을 변경함으로써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변명할 수 있는 동기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동기의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김기춘과 김장수와 김관진이 서로 상호 서류를 통해서 공모를 하지 않았겠지만 상식적인 측면에서 공모 행위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동기는 대통령이 제대로 대응했다라는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들의 비판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재판부가 그런 동기의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김장수와 김관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김관진은 실제로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삭선을 긋고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 김장수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4월 23일 날 대통령은 국가안보실은 국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7월 달에 그것을 실행에 옮겼을 뿐입니다. 그러면 전직 국가안보실장과 부임 국가안보실장이 당연히 그것을 심리적으로 혹은 우리가 원수는 아닐지라도 국가 위기관리 지침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묵인하고 동의했을 거라고 충분하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도 김관진 전임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삭선을 긋고 변경한 사실을 성인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처벌이 안 되느냐? 그것이 위법한 행위라는 사실을 인지 못했다라는 것을 1심 재판부도 농도로 삼았고 아마 이 재판부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1심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그대로 수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법성이라는 것은 법률 규정이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변경하는 절차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어떤 절차를 법률에 규정된 대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성인하는 것을 위법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적법한 절차에 거쳐서 변경해야 된다는 사실 정도, 상식적인 수준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 정도를 충분히 예상하고 인식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위법성의 인식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대법원이 수없이 그런 판례들을 내놨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변경한 것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1심 판단도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항소심 재판부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판단이 기존의 대법원 위법성 인식에 대한 판단과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적어도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변경하려고 그러면 절차대로 변경해야 된다는 사실을 상식적으로 알고 김관진이는 국방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 어떤 훈령을 변경하거나 하면 당연히 법제처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인데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바꾸는데 몰랐다고 해서 위법성 인식이 없다라거나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성 인식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기춘에 대한 양형 부분에 대해서도 1심 판결 선고 후에 저희들이 논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그러니까 304명의 그 위기 상황에 처한 국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했었어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않았고,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이 가족들과 시민들에게 들려오니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허위 내용을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그 허위 내용을 국회에서도 허위 내용으로 대통령께 실시간 보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특별조사위원회 국회 특조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수없이 헌법재판, 탄핵재판을 통해서도 대통령에게 실시간 보고되어서 대통령이 적절한 지시를 했다라고 수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비로소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가족들이 겪었던 5년의 세월 동안 거짓말로 일삼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양형은 너무나 부당하다. 국가위기상, 국민의 생명의 위기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해야 될 사람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받은 그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경우에 과연 또 다른 이런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위기상황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그런 전례의 바탕에서 또 책임을 회피하면 또 다른 이런 어떤 참사가 재발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양형은 충분했었어야 되고 중하게 처벌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벼운 양형이어서 재판부는 그 양형에 대해서 좀 비판받을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검찰의 기본적인 입장은 뭐 무죄가 선고되거나 양형이 가벼운 경우에는 보통은 상고하는 것이 검찰의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건도 대부분의 상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상고되는 시점에 가족들이 저희 법률 대리인단이 법률 의견서를 통해서 충분하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에 충분하게 다시 의견을 대법원 재판 과정에서도 밝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